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다니. 다양한 영화, 다채로운 색깔,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브마우스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닉네임처럼 소가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개의 힘. 제목은 파워 오브 도그이나 소떼가 많이 나오는 영화죠.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무려 12개 부문에 후보로 선정된 영화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화. 거의 이 정도면 타이타닉급이거든요. 근데 저는 타이타닉만큼 재미는 없었어요. 타이타닉만큼 대중성은 사실 없어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심리 스릴러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중적인 내러티브를 가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소름 돋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넷플릭스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되게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먼저 간단히 영화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자면 이 영화는 토마스 세비지라는 사람이 쓴 동명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작가 토마스 세비지의 경험이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경험이 좀 담겨있나요? 이 토마스 세비지라는 사람이 영화의 배경인 미국 몬태나에 실제로 살았다고 하고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아기도 낳았대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대놓고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인데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미국 사람들의 그 카우보이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실 텐데 아카데미도 카우보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만 봐도 2006년 제7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각색상, 음악상을 받은 영화가 뭘까요? 2006년이면 공공의 적? 이 정말 영화 사랑하는 분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리뷰마우스가. 브로크백 마운틴이죠. 거기도 고인이 된 히스 레저가 제이크 질렌헐과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이 카우보이로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최근은 2014년 제86회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그리고 분장상 받은 영화가 있어요. 이건 맞출 수 있어요. 뭡니까? 장고. 서부 영화 하면 장고가 떠오르는데? 아닌가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그게 서부 영화로 가요? 아니요, 카우보이. 카우보이. 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도 매튜 맥커너이가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연기를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치고 있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 나오는 매튜 맥커너이가 이 영화로 2014년에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함께 열연을 펼쳤던 자레드 레토가 나무조연상을 받았고 그리고 자레드 레토가 그 영화에서 드래그 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장 남자죠. 그러다 보니까 분장상도 받았죠. 네. 그래서 아카데미가 참 카우보이를 좋아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 영화는 다음 아카데미는 최소한 주요 부문에서 상을 받겠다. 보통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주요 부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거든요. 이게 5개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시상 부문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예상하십니까? 감독상. 저는 나무주연상. 누가 맞을지는 여러분이 직접 3월 27일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몬태나 카우보이입니다. 이 몬태나라는 지역적인 특징 그리고 카우보이라는 캐릭터의 특징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 영화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1925년이거든요. 지금 1925년이 어떤 시기냐면 1929년이 세계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촉발됐습니다. 금융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925년은 아주 격변의 발전이 막 태동이 되고 있고 동부에서는 활발하게 이미 금융업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서부에서도 철도 보이죠. 자동차 보이죠. 아주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몬태나주 같은 경우는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평야가 많고 이런 곳에서 파워 오브 도그라는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변화에 적응하는 자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이런 이분법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랜드 피아노가 나오고 자동으로 쳐지는 피아노가 나오고 말을 타는 사람이 나오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나오고 양복을 입은 사람 그리고 카우보이 옷에서 양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때 시대적 배경이 미국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나 서부를 중심으로 하면 인디언이 나오고 백인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영화를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25년 시간적 배경, 그리고 몬테나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주인공 피를 비롯한 카우보이들. 카우보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고루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는 카우보이는 말 그대로 이제 보통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떼를 방목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영화에서도 필이 바로 그 카우보이의 대장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카우보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초적이고 굉장히 남성적인 남자의 표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필은 카우보이의 대장 노릇을 하지만 사실은 동성애자죠. 그래서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진흙을 온몸에 바른다든지 호수에 나체로 뭐 목욕을 한다든지 브론코 헨리가 쓰던 수건 같은 천조각을 본인의 이 성기에 문지른다든지 이런 걸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다른 카우보이들이 굉장히 신나게 여자들과 춤을 출 때도 여자가 춤을 추지 않죠. 방으로 가서 뭘 하냐면 동생을 기다립니다. 그때도 전 좀 의아했어요. 동생을 저렇게 하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인물인데도 동생이 없으면 너무 안절부절해하는 그 모습, 그때도 뭔가 이중적인 면이 있겠다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중적일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아이러니입니다. 1925년 몬테나 카우보이, 이 시공간 속에서 굉장히 남성적으로 살 것만 같은 카우보이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라는 게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고, 굉장히 내면적인 갈등을 겪는 캐릭터인 필을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아주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필이 예일대에서 고전학을 전공을 한 아주 똑똑한 인물로 나옵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글씨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필은 카우보이의 대장으로서 겉으로는 굉장히 남성적으로 보여야 하고 강해 보여야 하니까 굉장히 말도 거칠게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굉장히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 모욕적인 언사의 대상은 굉장한 연기를 보여준 피터. 주인공이에요 사실. 로즈 고든 부인의 아들인 피터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동생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It's really just for wine drips. Oh, you got that, boys. Only for the drip. 25 years ago, where were you, Georgie boy? With you. I'll tell you. Chubby know nothing, too dumb to get through college. 사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을 치는 느낌이에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필은 본인이 지켜오던 카우보이의 그 삶,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지키고 싶어 하고, 로즈는 아들과 이제 먹고 살만한 그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고, 마찬가지로 동생 조지는 나는 좀 가정을 꾸려서 문명인답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 이후에 이제 살인까지 일어나긴 하지만 자기 세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우보이의 삶을 저희가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거칠고, 그 다음에 이 소떼의 생존이 나의 생존과 결부돼 있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영역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이 목축하는 영역이 다 있을 거고, 또 재밌었던 게 이 필이 항상 뭔가 건배사를 한다거나 기념을 할 때 브론코 헨리를 기념을 하거든요. So the Welsh brothers, Romulus and Remus, and the wolf who raised us. Bronco Henry. Il Lupo. Bronco Henry. You know what we should do? What's that? Go camping again in the mountains and shoot ourselves some fresh elk liver. Cook it right there on the coals, like Bronco Henry taught us. You know who started riding as late as you? Bronco Henry. 결국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필은 브론코 헨리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열렬하게 브론코 헨리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론코 헨리가 필에게 카우보이가 되도록 가르쳐줬고, 또 필이 피터에게 카우보이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 카우보이라는 게 남자가 남자에게 대대손손 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 혹은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과연 필만 남자에게 애정을 느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혹시나 필 같은 사람이 되게 많지는 않았을까? 있었겠죠,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말할 수 없었겠죠. 아마도 필처럼 내색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 피터인데, 근데 피터가 카우보이가 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목적이 있어요. 전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피터가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가까이 가길래 제가 왜 저러나라고 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감독도 똑똑했던 게 토끼를 피터가 잡아와서 해부를 하잖아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너무 예쁘게 쓰다듬고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엄마한테 주고 막 그날 바로 그냥 해부해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피터는 의대생으로서 실습 같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부를 하는 거다라는 걸 툭 던져 놓으니까 나중에 그 죽어있는 소를 해부할 때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참 본인 일에 그래도 열정적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이게 다 일련의 그 머릿속에 있던 계획이라는 걸 깨우친 순간, 야, 어디부터 계획을 했던 거지 도대체? 언제부터? 영화에서 명확하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피터가 카우보이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필과 친해지고 나면 뭔가 필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한 듯 보이지만 필연적이었던 사건들을 만든 거죠. 영화가 굉장히 교묘한 심리 스릴러적인 성격이 있어서 약간 곡성처럼 미끼가 있어요. 미끼를 물어버렸구만. 관객이 좀 미끼를 물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리뷰마우스가 얘기하신 소를 거세하다 손을 다치는 걸 한번 보여주니까 나중에 피터와 필이 나무를 들다가 필이 또 손을 다치니까 그냥 손을 다쳤겠거니 그러려니 하는 거죠. 하고 넘어가잖아요, 관객이. 왜냐면 토끼를 죽이는 사건이 너무 약간 놀라니까. 토끼를 해부하고 나서 산의 길바닥에 죽어있는 소를 해부하는 장면을 또 보여주는 것도 그냥 의대생으로서 해부를 하고 싶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처음 섬뜩했던 장면은 그거예요. 필과 피터가 다리가 부러진 토끼를 꺼냈을 때 필이 편하게 보내줘라고 하자마자 피터가 바로 목을 아는 상태에서 목을 꺾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필의 표정이 되게 놀라는 것과 동시에 그 눈빛을 잘 보면 감독이 주문을 했을 거예요. 뭔가 모르게 반전 매력을 느낀 표정? 뭐야? 남자다운데? 멋있는데? 그런 느낌? 브론콜리 같은데? 그런 느낌. 그래서 이 피터가 이 카우보이가 되는 이유는 굉장히 상상 이상이었다. 생각도 못했던 이유로 카우보이가 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내레이션이 피터의 내레이션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When my father passed, I wanted nothing more than my mother's happiness. For what kind of man would I be if I did not help my mother? If I did not save her? 여기서 이미 누구보다 남성성이 강하고 누구보다 I did not save her. 잔인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럼 뭐야 이게? 아,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미장센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보면 오프닝에서 피터가 그런 내레이션을 한 게 이미 관객들한테 답을 거의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영화가 진행이 되는 동안 밀고 당기면서 미끼를 던졌다가 현혹했다가 그러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터에 대해서 관객이 현혹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피터가 종이꽃을 만들잖아요. 아,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고, 그리고 피터의 외양이 하얗고 파리하고 엄청 말랐어요. 그리고 늘 셔츠 제일 윗 단추를 잠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일을 계획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왜 종이꽃을 접었을까요? 처음에 종이꽃을 접는 장면이 음악 악보로 접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치는 피아노의 그 악보, 그걸 그냥 다 잘라서 접어버리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소름 돋거든요. 저는 엄마가 피아노를 치는 그 악보를 다 일일이 찢어서 종이꽃을 접는다?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못 찾았어요, 사실. 아니면 그건 아닐까요? 그 엄마인 로즈가 피아노를 친 적은 있지만 굉장히 피아노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건 내가 없애버리자. 그래서 악보를 그냥 꽃으로 만든 게 아닐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빠 무덤에 그 종이꽃을 그렇게 헌화를 하고 오는 것 자체도 지금 생각하면 저게 그냥 한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피터는 굉장히 몸은 나약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멘탈은 강합니다. 가장 남성성이 강한 캐릭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보기랑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조지도 그렇고요. 조지도 유약해 보이고 형한테
끌려가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강단이 있어요. 결혼할 때 형한테 말도 안 하고요. 내 와이프한테 왜 그래? 그냥 말 딱 안 썼고 형 좀 씻어.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역시나 이중적인 면이에요. 완전 정반대 성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필은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정반대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 캐릭터들, 주인공으로 불리는 캐릭터들이 정반대적인 모습이 내면에 감춰져 있는 걸 보면서 인간은 어쩌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미지와는 정반대 모습을 숨기고 살 수도 있겠다. 나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좀 감독이 보여준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겉보기와는 다 달라요. 필, 피터, 조지, 로즈까지. 로즈도 겉보기에는 뭐 아름다운 금발 백인 여성이고 그냥 굉장히 착한 엄마 같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로 바뀌고 정신이 불안하죠. 겉보기와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게 또 약간 매력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 기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사랑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데드풀의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항상 데드풀이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것처럼 아 사랑 이야기이긴 하네 싶으실 거예요. 좀 기묘해요. 근데 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동생이 첫날 밤을 보낼 때 옆에서 관계를 가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필이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브롱코 헨리의 안장을 만집니다. 그 안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손잡이 부분이 있거든요. 안장은 그게 남성의 그 남근 모습, 성기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걸 이렇게 쓰다듬어. 그러니까 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나서 돌이켜보니 아 성적인 욕구를 거기서 해소를 하는구나. 내가 사랑했던 브롱코 헨리 그리고 그 남근 같은 모습을 만지고 닦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피터를 또 안장에 앉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다 일종의 성적인 불만족이나 쌓여있던 욕구 같은 걸 좀 배출하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브롱코 헨리의 안장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성적 메타포가 있죠. 이 영화에서 기묘한 사랑으로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필과 피터의 좀 기이한 관계가 있죠. 필은 좀 확실하게 피터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 반한 것 같아요 나중에. 피터는 굉장히 무서운 아이고 필을 좋아하는 척했죠.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어떻게 보면 단방향이고 기이합니다. 근데 피터의 성 정체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에서. 그래서 피터는 필이 동성애자인 걸 눈치를 챘어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잡지를 봤죠. 그 이후에 필한테 접근해서 친해지려고 하면서 카우보이가 되는 법을 배우는 척 한 거죠. 결국은. 야, 굉장히 무서워요. 또 얘기를 할 때마다 무서운데 언제 말문을 틔우냐면 필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피터가 카우보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뭔가 채비를 하고 막 이러는데 혼자서 그 샌님 같은 옷을 입고 가요. 그럼 막 거기서 막 어이 게이 막 이러면서 놀리거든요. 놀리죠. 낸시 이러면서. 하지만 피터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를 만지러 갑니다. 정말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 저는 그 장면에서 참 피터는 대단한 인물이구나. 멘탈이 정말 강하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파리지옥이 이렇게 이파리를 벌리고 유인한 거였어요. 필이 나한테 말을 걸기를. 야 대단한 인물입니다. 피터는 정말 그런 섬찟한 인물이고 필은 처음에 피터를 식당에서 만났을 때 굉장한 모욕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괜히 장난치고 괴롭히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필이 피터를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가 마치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오히려 못되게 구는 것처럼 모욕적인 언사를 그때는 했던 것 같고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피터는 뭐 필에 대해서 뭐 사실 호감이 있었다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네. 피터의 관심사는 오직 엄마입니다. 자연스럽게 엄마와 그 피터의 관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모자지간의 사랑을 얘기를 해봐야죠. 영화의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그 모자지간의 사랑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남들과는 좀 달라요. 아빠가 의사였는데 밧줄로 자살을 했고 남아있는 엄마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지만 그 마초 같은 사람들에게 늘 치이며 살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피터의 결정적인 초반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느끼잖아요. 나는 엄마를 어떻게 해서든 지킬 거야 라는 그런 걸 보면서 아 특별한 모자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더더욱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외아들이니까 엄마까지 없다면 고아가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를 보면 뭐요? 김혜자 선생님하고 원빈이 나와서 모자관계죠. 거기서는 마더를 다들 보셨겠죠? 거기서는 원빈을 지키기 위해서 김혜자 선생님이 살인을 하죠. 거기서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살인을 한다면 이 영화에서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살인을 하죠. 마지막에 피터가 창문을 통해서 로즈와 조지가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씩 웃어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서 참 고마워가 아니고 조지 넌 잘하고 있어. 내가 지켜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합당한 추리인 게 그 바로 직전 장면이 살인에 썼던 탄저균이 묻어있는 밧줄 있잖아요. 이걸 버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킵을 해요. 장갑 끼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는 언제든지 이걸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참 무서운 영화였네요. 엄마한테 잘못하는 순간 조지도 보내버리겠다. 조지도 그냥 조져버리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사랑이 필과 조지의 형제가 있습니다. 애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필의 집착이라고 봐요. 필에게는 브론코 헨리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사랑이 지금 뚝 떨어져 나갔고 실질적인 아버지이자 연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떨어지고 나니 본인이 혼자서 목장을 카리스마 있게 압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브론코 헨리가 그랬으니까. 자기는 그걸 배워왔으니까.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닌 부분이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괴리가 커지면서 그 사이가 뻥 뚫려버린 그 결핍, 이 자리를 유일하게 메꿀 수 있는 게 내 혈육인 조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지가 안 오면 찾고 조지 안 오면 건배사도 안 하는데도 생각을 해봐요. 이 결핍에 누군가를 채우려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집착의 대상에게는 뭔가 싫은 게 계속 보여요.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것 같아요. 필은 조지를 굉장히 모욕하고 핀잔을 계속 주고 심지어는 로즈와 결혼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로즈가 왔을 때 또 로즈를 모욕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꾸려놓은 이 세계를 아무도 침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로즈는 옵션에 전혀 없었던 거죠. 본인의 인생에. 그런 로즈를 데리고 오면 조지도 싫을 것 같아요. 제가 필이라면 조지도 싫고 로즈는 그냥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그런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로즈가 결국 이제 필 때문에 힘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 술을 여기저기에 숨겨놓는데 술병 더미에서 남은 술을 로즈가 눈치를 보면서 막 마시는데 2층에서 필이 그걸 보고 2층에서 필이 그걸 보면서 씩 웃으면서 휘파람을 부는데 와, 저 사람 진짜 나쁘다 그 생각도 들긴 했어요. 성취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제대로 괴롭혔다. 정복감. 기껏해야 너는 숨어서 술이나 먹는 주정뱅이가 됐구나. 오케이, 내가 이겼어. 뭐 이런 느낌. 참 뒤틀렸다 사람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동성애자인데 저걸 다 숨기고 저렇게 터프한 카우보이처럼 살려고 하니 뒤틀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벤조를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첫 장면에서 동생과 함께 있을 때도 벤조를 치고 괴롭힐 때 로즈가 피아노를 칠 때 벤조로 괴롭히잖아요. 그런 생각은 그 마초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땐 아주 감정선이 누구보다 발달해 있고 어떻게 해야 얘가 괴로운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벤조로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악랄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리뷰마우스의 명장면은 뭔가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과 피터가 가죽 납치 사건이라고 할게요. 납치라고 할게요. 필 입장에서 가죽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가죽 납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급격하게 피터와 필이 가까워집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유는 다 아실 거고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밧줄을 만들자라고 밤에 모여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피터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필은 브론코 헨리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넌지시 느낍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면 필이 나 동성애자야 이런 표정으로 끈적하게 바라보거든요, 피터를. 그때 피터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필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탁 불을 붙이고 자기가 한 모금 빨았던 걸 침이 묻은 걸 그대로 필에게 건네줘요. 살짝 웃거든요. 아주 잠깐? 그때 웃기 직전까지의 그 권위적인 눈빛. 뭐 어떻게 내가 한번 너 사랑해볼까? 뭐 이런 이상한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관계에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잖아요. 피터는 강자의 눈빛으로 필을 본 것 같아요. 필, 너 나한테 빠졌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래서 피터는 자기가 빨았던 담배를 이렇게 필한테 주면서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는 이게 사실 성적인 어떤 도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표정을 처음 봤거든요. 영화 내내.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명장면인가요? 리뷰카.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지난번 아카데미 작품상이 뭐였죠? 노매드랜드. 노매드랜드고 저희 첫 번째 리뷰 작품이었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광활한 대자연이 나왔잖아요. 이 영화도 굉장히 대자연이 멋지게 표현이 됐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영화에서는 1925년 몬태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뉴질랜드에서 찍었대요. 제인 캠피온 감독이 뉴질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사실 BBC도 영화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 세 나라가 거의 같이 만든 영화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촬영지는 모두 뉴질랜드입니다. 미국 몬태나가 아니에요. 평원과 산맥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 평원과 산맥이 정말 멋지게 표현이 되는 와중에 조지와 로즈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산 위의 길에서 정지하고 내려서 그 춤을 추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Left foot forward. 1, 2, 3. Told you I'd teach you. 그리고 거기서 조지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로즈가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데 조지가 뭐라고 하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I want to say how nice it is not to be alone. 그 말은 필과의 관계에서 조지가 계속 혼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 그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네. 그 형인 필과의 관계에서 조지가 괴로웠을까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 조지가 참 측은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영화 파워 오브 도그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2개 부문의 후보에 오른 파워 오브 도그 함께 리뷰를 해봤고요. 이 영화의 제목이 왜 파워 오브 도그인지는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